한국이 통행료를 거부했습니다. 이란이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무려 30억. 일본은 즉시 입금을 선택했고 미국은 관망하고 있었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은 절대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언론은 대놓고 한국을 비웃었고 한국도 결국 굴복할 것이라 확신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행료 한 푼 내지 않은 한국 선박들이 이란의 철통망을 뚫고 돌파에 성공한 겁니다. 한국만 통과하라.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란이 한국에게만 봉쇄를 푼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이란이 가장 만만하게 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이 아닙니다. 유럽도 아니에요. 한국이었습니다. 항공모함도 없고 중동에 군사기지도 없고 뿌릴 뇌물도 없으니까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에너지의 61%를 이 좁은 해협 하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 이보다 쉬운 호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배 한 척당 30억, 비트코인으로 당장 내놓으라. 안 내면 파괴한다. 26척이면 780억입니다. 가만 앉아서 긁어먹을 수 있는 돈이었죠.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클라우스 베버 31년차 해운 중개인이에요. 독일에서 태어나 유럽과 중동 물류를 주무르며 살았습니다. 바다 위에서 돈으로 안 풀린 문제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했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한국은 가장 먼저 무릎 꿇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45도 폭염 속에서 173명의 선원이 천천히 죽어가는 걸 모니터로 보면서도 저는 냉정하게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어요. 한국 배에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날 두바이 글로벌 해사관제센터 7층 특별회의실은 21도였습니다. 에어컨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바깥은 45도가 넘는 지옥이었지만 저는 그 지옥과 유리창 하나로 깔끔하게 분리된 세계에 앉아 있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을 돌리며 위성 레이더망을 살피고 있었죠. 스크린에 붉은 점 400여 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역에 흩어진 선박들이에요. 그중 26개가 유독 한 군데 몰려 있었죠. 전부 태극기를 단 한국 유조선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스피커에서 무전이 터졌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유조선 한라호 기관장 박동석입니다. 식수가 3일 전에 바닥났습니다. 에어컨이 전부 나갔어요. 선원 173명이 갑판 아래 쇠판 위에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제발 누구든 이 무전을 듣고 있다면 응답해 주십시오. 목이 갈라진 사내의 음성이었어요. 숨을 몰아쉬는 소리 사이로 쇠벽을 두들기는 둔탁한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브로커 몇 명이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감정에 반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바다 위에서 31년을 버틴 사람이에요. 저런 무전은 셀 수 없이 들어봤습니다. 울부짖는다고 해류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저는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리고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저 26척, 전부 원유 만재 상태입니다. 흘수가 깊어서 기동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란 고속정은 시속 50노트, 한국 유조선은 시속 12노트.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안토니오 실바 국장이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베버 씨 판단에 동의합니다. 국제법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어요. 이란에 관할 해역 주장이 불법인 건 분명하지만 누가 나서서 총을 쏘겠습니까? 실바 국장의 눈에는 안타까운 비슷한 것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손은 이미 서류 위에 펜을 갖다 대고 있었습니다. 정상 운항 절대 불가 판정서였어요. 저도 펜을 들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숫자가 전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서명이 나란히 갈겨진 보고서가 팩스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26척의 사형 선고문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스피커에서 또 무전이 울렸어요. 30억을 안 내면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배마다 30억이에요. 정부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본국 응답이 없어요. 여기 사람이 죽어갑니다. 박동석이라는 기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쉰목에서 짜내는 비명에 가까웠죠. 저는 볼륨 노브를 돌려 소리를 줄였어요. 감정에 호소하는 건 이 바다에서 가장 쓸모없는 짓입니다. 31해를 이 바닥에서 먹고 살았어요. 돈이 움직이면 길이 열리고 돈이 안 움직이면 배는 녹슬다 가라앉습니다. 그게 유일한 진리였어요. 회의실 구석에서 낄낄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다나카 켄지가 서류 뭉치를 부채처럼 흔들고 있었어요. 오사카 출신의 일본 해운 브로커입니다. 이 업계에서 뒷거래의 대명사로 불리는 인간이죠. 다나카가 제 쪽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배버상 이거 보셨어요? 다나카가 내민 서류에는 파나마 국적 등록 신청서와 이란 측 통과 확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배에 달린 국기를 떼고 파나마 깃발로 바꿔 달면 이란이 눈을 감아준다는 뜻이에요. 물론 뒷돈이 들어갔겠죠. 얼마를 찔러 넣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 배 12척은 어제 전부 빠져나왔습니다. 국기 하나 바꿔 달았을 뿐인데 말이에요. 한국 친구들은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련한 사람들이죠. 다나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습니다. 조롱이 가득한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그 웃음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국기가 뭡니까? 천조가리 한 장이잖아요. 그걸 바꿔 달아서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나카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줬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바깥이 시끄러워졌어요.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만 외교부 항만 공동관리국 최고 책임자 살림 알 라와히의 사무실 앞이었어요. 한국 외교관 2명이 면담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가로막고 있었죠. 살림은 사무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란 문제는 오만이 개입할 사안이 아닙니다. 억울하면 직접 30억을 내시오. 살림의 비서가 문틈 너머로 전한 말이었어요. 한국 외교관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보안 요원들 앞에서 더 밀어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서는 그들의 뒷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두 사람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살림의 입장도 예는 같습니다. 이란과 미국이라는 고래 사이에서 오만은 새우등이 터지지 않게 숨만 죽이고 있는 처지였으니까요. 남의 나라 유조선 때문에 이란의 심기를 건드릴 이유가 없었겠죠.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붉은 점 26개가 여전히 미동도 없이 박혀 있었어요. 45도 폭염 속 찜통 갑판에서 선원들이 에어컨 응결수를 받아 핥고 있다는 무전이 또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안경을 닦았어요. 동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동정이 해류를 바꿔주진 않았죠.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마이클 로이드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미국계 글로벌 회사 전문지 수석 특파원이에요. 서구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오만한 언론인이었죠. 배버 씨, 방금 송고했습니다. 제목 괜찮죠? 화면에 기사 제목이 떠 있었어요. 미련한 한국의 원칙이 26척의 철무덤을 만들고 있다. 그 아래에 제 이름이 전문가 코멘트로 인용돼 있었습니다. 31년 차 글로벌 해운 전문가 클라우스 베버는 한국의 정상 운항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배제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이니까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이클이 전송 버튼을 누르자 기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기사를 읽을 수백만 명 중에 45도 바다 위에서 죽어가는 173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제 관심사가 아니었으니까요. 다나카가 다시 낄낄거리며 파나마 국적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마이클은 다음 기사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실바 국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살림은 사무실 문을 굳게 닫아 걸었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21도짜리 냉기 속에서 느긋하게 등을 기댔어요. 그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고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꼼수를 부릴 줄도 모르는 멍청한 나라. 원칙만 붙들고 바다에서 쪄 죽을 나라. 저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인간이 에어컨 아래서 커피를 홀짝이며 확신에 차서 한국을 포기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마지막으로 박 기관장의 무전이 울렸어요.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30억 내고 애들부터 살려라. 정부 놈들 에어컨 밑에서 팬대 굴리는 동안 여긴 생지옥이다. 여보세요.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난간을 주먹으로 두들기는 쇳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볼륨을 완전히 꺼버렸어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이었으니까요. 에어컨 바람이 제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차가웠어요. 모니터 속 붉은 점 26개가 45도의 바다 위에서 미동도 없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저 점들이 사람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보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숫자로 보는 게 훨씬 편했으니까요. 31년 동안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이 바다의 유일한 생존 법칙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제가 미처 내려다보지 못한 바닷가 어딘가에서 넥타이를 풀어 던진 2명의 한국인이 40도짜리 뙤약볕 속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구겨진 서류 가방 하나와 구형 노트북 만든 채 강대국이 펜대로 포기한 바다의 룰을
현장에서 직접 다시 쓰려는 미친 인간들이 이미 출발했다는 걸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무스카트 항구 관제탑 임시사무소에 한국 특사팀이 도착했다는 소식은 이튿날 오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관제탑 3층 창문 옆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아니, 기대라기보다는 호기심이었죠. 한국 정부가 어떤 카드를 들고 올지 궁금했거든요. 미국처럼 항공모함을 끌고 오진 못하겠지만 최소한 대형 로펌이나 보험사 중역쯤은 앞세우지 않겠습니까? 이란에 뿌릴 협상금 몇백억쯤은 가방에 넣어왔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항구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창틀에 올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게이트 너머로 두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딱 두 명이었어요. 한 명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중년 사내였고 다른 한 명은 구형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맨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가방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와 노트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1400만 배럴의 원유와 173명의 목숨이 걸린 사태에 저 행색이라니요. 옆에 서 있던 노르웨이 보험 브로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베버 씨, 설마 저게 전부입니까? 저는 대답 대신 웃었어요.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31년 동안 이 바다에서 별의별 협상단을 다 봤지만 저렇게 초라한 행사액은 처음이었거든요. 아프리카 내전 지역 선박 구조 협상 때도 최소한 서류 가방은 가죽이었습니다. 3일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옆에 있던 브로커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3일 안에 더위 먹고 도망갑니다. 내기할 사람? 그리스 선주 대리인이 500달러를 걸었어요. 노르웨이 브로커가 1000달러를 올렸습니다. 저는 2000달러를 걸었죠. 창문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두 사람의 뒷모습에 그 정도 가치는 있었으니까요. 오락거리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항구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누군가가 앞을 막았습니다. 다나카 켄지였어요. 어디서 냄새를 맡고 달려왔는지 반들반들한 구두를 번쩍이며 한국 팀장 앞에 떡 버티고 섰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어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다나카의 표정만으로 충분했어요. 입꼬리를 올린 채 서류 뭉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파나마 국적 세탁 서류인 게 뻔했죠. 돈 없으면 빌려주겠다는 식의 조롱이었을 겁니다. 다나카가 하는 짓이 늘 그랬으니까요. 한국 팀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나카를 봤어요. 정확히 2초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길가에 놓인 돌멩이를 피하듯 다나카의 존재 자체를 시야에서 지워버리고 그냥 걸어갔어요. 다나카의 흔들던 손이 허공에서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별것 아닌 장면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이 눈에 박혔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팀장의 이름은 김태섭이라고 했습니다. 한국해운협회 두바이 파견 실무반장이에요. 직함부터가 소박했죠. 반장이라니요. 이 판에서 반장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온 청년은 이진우, 해양수산부 소속 물류 데이터 분석관이었습니다. 분석관이요? 위성도 없고 서버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 분석관이 구형 노트북 하나 들고 40도짜리 항구에 내려선 겁니다. 김 반장이 먼저 향한 곳은 살리말 라와히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항만 공동관리국 최고 책임자의 철통 보안 집무실이에요. 저는 창문에서 지켜봤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복도 입구에서 김 반장을 가로막았어요. 어제 한국 외교관들이 당한 것과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김 반장이 뭔가를 말했지만 보안 요원들은 미동도 없었어요. 살림의 비서가 나와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책임자님은 면담 일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김 반장의 어깨가 잠깐 굳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두 번째 굴욕이었죠. 이 분석관이 김 반장의 뒤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등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셔츠가 등판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끝났다고요? 문전박대까지 당한 이상 돌아가는 비행기표나 끊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항공모함도 없이 돈도 없이 연줄도 없이 면담조차 못하는 두 사람이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관제탑 복도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마이클 로이드였어요. 모퉁이에 숨어서 한국팀의 초라한 행사액을 망원 렌즈로 연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카메라를 내리며 활짝 웃었어요. 최고의 앵글이야. 제목은 자포자기한 한국의 초라한 총흑으로 갑니다. 마이클이 노트북을 펼쳐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날아다녔어요.
15분도 안 돼서 기사가 전 세계 회사 전문 매체로 송고됐습니다. 기사 안에는 구겨진 서류 가방을 든 김 반장의 뒷모습 사진이 크게 박혀 있었어요. 그 사진 아래에 한국 정부가 파견한 특사팀, 가방 하나로 호르무즈 봉쇄를 풀겠다고 나서 라는 캡션이 달렸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조롱이 아니라 연민이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조롱이 맞았습니다. 그 기사가 퍼져나가는 동안 페르시아만 한가운데 갇혀있던 박동석 기관장의 무전이 또 터졌습니다. 특사팀이 도착했다고? 몇 명이야? 항공모함은? 호위함은? 관제탑 직원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2명입니다. 서류 가방 하나와 노트북 하나요. 무정이 너머로 3초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쇳덩이를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박 기관장이 난간을 주먹으로 내리친 거였습니다. 2명? 2명이라고? 여기 173명이 죽어가는데 고작 2명 보내놓고 이게 나라냐? 우리 보고 여기서 전부 다 죽으란 소리야! 무정이가 찢어질 듯한 고함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었어요. 관제탑에 있던 사람들이 잠깐 굳었지만 금방 제 할 일로 돌아갔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니까요. 저도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더 볼 게 없었어요. 한국 특사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일 안에 도망가든 이틀 안에 도망가든 결과는 같을 거였죠.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제탑 2층에 한국 팀을 위해 배정된 방이 있었어요. 에어컨이 나오는 깨끗한 지휘 통제실이었습니다. 모니터 4대, 통신 장비, 정수기까지 갖춰져 있었죠. 어떤 나라 팀이든 저 방에 들어가면 며칠은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 반장이 그 방 앞에서 멈췄다가 안을 한번 들여다보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 말고요. 이 분석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 반장이 건물 출구 쪽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바깥이었습니다. 40도가 넘는 뙤약볕이 쏟아지는 바깥이요. 두 사람이 건물을 나갔습니다. 한국 끝자락의 바닷가 방파제를 향해 걸어갔어요. 콘크리트와 진흙이 뒤섞인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그늘이라고는 전봇대 그림자 한 줄뿐이었어요. 소금기 섞인 뜨거운 바닷바람이 모래를 때려가며 몰아쳤습니다. 김 반장이 방파제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엉덩이에 먼지가 뿌옇게 일어났어요. 이 분석관도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구형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전원을 켰어요. 화면이 올라오는 동안 노트북 표면에 모래먼지가 달라붙었습니다. 이 분석관이 손등으로 화면을 한번 쓱 닫고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란 고속정의 실시간 항로 데이터 수신 세팅이었습니다. 김 반장은 넥타이를 풀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쌍안경을 꺼냈어요. 그리고 바다를 봤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수평선 너머 아지랑이가 끓어오르는 호르무즈 해협 방향을 미동도 없이 노려봤어요.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닦을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3층 창문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에어컨이 등허리를 시원하게 식혀주고 있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잔이 들려 있었죠. 유리창 저편으로 40도짜리 흙바닥에 주저앉은 두 사람이 아지랑이 너머로 일렁거렸습니다. 가소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어컨 나오는 지휘 통제실을 두고 저 지옥 같은 흙바닥에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다는 모니터로 보는 거예요. 데이터로 읽는 겁니다. 뙤약볕에서 쌍안경을 들이대봤자 눈만 상하는 거죠. 31년 동안 그렇게 배웠습니다. 옆에서 다나카가 또 낄낄거렸어요. 소풍 나온 것 아닙니까? 방파제에서 도시락이라도 까먹으려나 봅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다나카가 카메라를 꺼내 방파제를 향해 찰칵 찍었습니다. 전리품 사진이라도 되는 양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저 마시고 창문에서 돌아섰습니다. 더 볼 게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3일 뒤에 저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뙤약볕에 쌍안경 들고 앉아있는 게 근성이라면 근성이겠지만 근성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기관총이 물러서진 않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돌아선 그 순간에도 김 반장의 쌍안경은 바다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 분석관의 손가락은 녹아내릴 듯한 열기 속에서 구형 노트북 키보드를 쉬지 않고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어요. 해가 이마를 태우고 바닷바람이 소금을 뿌리고 먼지가 코와 입을 덮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깨끗한 방을 거부하고 지옥 같은 흙바닥에 주저앉은 이유를, 항공모함도 없이 뇌물도 없이 고작 2명이서 이 미친 바다에 뛰어든 이유를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생각도 없었어요. 31년치 계산기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건 자살 행위라고. 하지만 계산기에 잡히지 않는 변수가 있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3일 안에 도망간다던 제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김태섭이라는 사내는 방파제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층 창문에서 내려다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아침에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서면 방파제 흙바닥 위에 김 반장의 등짝이 보였습니다. 첫날에는 땀에 젖은 셔츠가 등판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둘째 날에는 땀이 마르면서 소금기가 하얗게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48시간째가 되자 등 전체가 소금 결정으로 뒤덮였어요. 마치 바다가 사람 등 위에 지도를 그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불쾌한 호기심이었어요. 저 미련한 짓을 대체 왜 멈추지 않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쌍안경을 들이대봤자 이란 고속정이 무서워서 물러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아무리 돌려봤자 통과 확률이 0에서 1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김 반장은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쌍안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 분석관은 햇볕에 녹아내릴 것 같은 구형 노트북 위에서 손가락을 멈추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면 잊어버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창문 앞에 서게 됐어요. 쌍안경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31년 동안 남의 일에 쌍안경을 들이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렌즈를 통해 김 반장의 얼굴이 잡혔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어요. 이마가 벌겋게 익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동자만은 살아 있었어요. 수평선 위를 훑는 시선이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보이지 않는 글자가 떠 있고 그걸 한자 한자 읽어내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오후 관제탑 통신실에서 뛰쳐나온 직원이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이 분석관을 찾는 거였어요. 위성 GPS 신호가 완전히 끊겼다는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이란의 방해 전파가 5만 연안까지 덮쳐버렸어요. 위성 데이터는 없이는 이란 고속정의 위치 추적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브로커들이 수군거렸어요. 이제 진짜 끝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성이 먹통이면 눈과 귀가 막힌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아무리 노트북을 두들겨봤자 수신할 데이터가 없으면 빈 화면만 쳐다보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석관이 한 행동이 기묘했어요. 노트북을 접고 방파제에서 일어나더니 항구 뒷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30분쯤 뒤에 돌아왔는데 손에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현지 어부들이 쓰는 아날로그 조류 차트였어요. 손으로 직접 그린 해류 방향, 조수 시간표, 바람 패턴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5만 연안 어부들이 수십 년 동안 몸으로 익힌 바다의 기억이 담긴 종이었죠. 이 분석관이 방파제 흙바닥에 그 차트를 쫙 펼쳤습니다. 구형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한쪽에는 지난 10년치 AIS 로그 데이터가 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어부들의 조류 차트가 흙먼지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분석관의 손가락이 차트 위와 키보드 위를 번갈아 오갔어요. 대조연산이었습니다. 위성이 죽었으니 어부의 눈을 빌린 거였죠. 저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저런 발상은 해본 적 없었어요. 위성이 먹통이면 포기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31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저 청년은 위성 대신 어부를 택한 겁니다. 뭔가가 목구멍에 걸린 것 같은 불쾌함이 올라왔어요. 바로 그때 김 반장의 쌍안경이 멈췄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수평선 위로 일한 고속정 세척이 나란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특정 해역에 진입하자 속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편대 대형이 흐트러지더니 고개를 꺾어 회항하기 시작했어요. 김 반장이 쌍안경을 내리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이 분석관 저거 봐라. 카라트가스전 방향 2km. 저기서만 속도를 줄이고 돌아가. 이 분석관이 고개를 들어 바다를 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뒤졌어요. 10년치 로그 데이터와 어부 차트를 겹쳐놓고 연산을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들겼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땀이 노트북 위에 뚝뚝 떨어졌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반장님 맞습니다. 10년치 데이터 전부 일치해요. 이란 고속정이 오만의 카라트 LNG 가스전 인근 2km 방향에서는 예외 없이 검문을 중단하고 회항합니다. 한 번도 안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김 반장의 갈라진 입술에 미세한 선이 그어졌습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희미했지만 48시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얼굴에서 처음 보는 변화였어요. 관제탑 3층 구석에서 그 대화를 엿듣고 있던 다나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스전 근처? 거기 수심이 얕아서 초대형 유조선이 들어가면 암초에 걸려서 100% 침몰이에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무덤이 있는 겁니다. 다나카의 말에 주변 브로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해도상 그 구역의 수심 데이터는 대형 선박 통과에 부적합하다고 표시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나카의 코웃음보다 김 반장의 쌍안경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48시간 동안 맨몸으로 뙤약볕을 견딘 끝에 잡아낸 패턴이었어요. 위성도 없이 데이터 분석관과 어부 차트만으로 이란 해군의 행동 규칙을 읽어냈다는 뜻이었습니다. 불쾌함이 좀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건 분노도 아니고 짜증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돌아가는 길에 허기가 졌어요. 호텔 레스토랑은 닫혀 있었고 택시를 잡아 무스카트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판도 없는 작은 한국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중동 항구 도시에는 꼭 이런 식당이 하나씩 있습니다. 선원들이 몰래 들르는 곳이죠. 문을 열자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 테이블이 4개뿐이었어요. 구석에 늙은 한국 사내가 혼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고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선원이었습니다. 나이로 보아 현역은 아니었어요. 은퇴한 뒤에도 이 항구를 떠나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합석하게 됐어요. 사내는 제가 독일인이라는 걸 알아도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소주를 한 잔 더 따르더니 느릿느릿 말을 꺼냈어요. 저 바다에 우리 배가 26척이 갇혀 있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가 소주잔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제 아버지가 70년대에 이 사막에 왔습니다. 중동 건설 붐 때요. 50도 넘는 모래바람 속에서 맨손으로 쇠파이프를 쥐었어요. 장갑 따위 없었습니다. 쇠가 달궈져서 손바닥이 지글지글 녹았어요. 그래도 안 놓았습니다. 놓으면 월급이 깎이니까요. 사내가 제 눈을 봤습니다. 그 돈으로 저를 키웠어요. 학교 보내고 해양대학 보내고 제가 이 배를 탈 수 있게 해준 돈이 전부 아버지 손바닥이 녹아내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맨손으로 용접한 게 바로 여기 오만의 가스전이에요. 소주잔을 내려놓는 사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상 자국 위로 핏줄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바다가 남의 바다가 아닌 겁니다. 우리 아버지 피땀이 스며든 바다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멈춰 있었어요. 제가 31년 동안 모니터 위에서 숫자로만 봐왔던 에너지 의존도 61%라는 차가운 통계가 이 늙은 사내에 녹아내린 손바닥에서 시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위장을 비틀었습니다. 제가 멍청하다고 비웃었던 숫자, 구조적으로 답이 없다고 조롱했던 의존구조, 그게 핏방울로 일궈낸 생명줄이었어요. 땀 한 방울 흘려본 적 없는 제가 에어컨 아래 앉아서 커피잔을 기울이며 그 피땀을 멍청하다고 비웃었던 겁니다. 식당을 나왔을 때 밤바람이 뜨거웠습니다. 중동의 밤은 낮보다 약간 덜 뜨거울 뿐 시원하지는 않아요. 택시를 잡지 않았습니다. 걸었어요. 호텔까지 40분 거리를 내내 걸으면서 제 31년이 부끄러워지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샤워를 하는데 뜨거운 물이 피부를 때렸어요. 50도 사막에서 다궈진 쇠파이프를 맨손으로 쥐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갑도 없이 손바닥이 녹아내리는데도 놓지 않았다는 그 말이요. 저는 평생 장갑 없이 뭔가를 쥐어본 적이 없었어요.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숫자만 만져왔습니다. 그 숫자 뒤에 누군가의 손바닥이 녹아 있었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때 방 안의 무전수신기에서 잡음이 섞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김 반장이 페르시아만의 박 기관장에게 보내는 무전이었어요. 기관장님, 저희가 찾았습니다. 이란 고속정이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이 있어요. 카라트 가스전 방향 2km입니다. 아십니까, 기관장님? 그 가스전이 뭔지.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기가 우리 아버님들이 70년대 맨손으로 쇳물 튀기며 세운 바다입니다. 이란이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인프라가 이란 경제도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태극기 달고 뚫겠습니다. 버텨주십시오. 무정이 너머로 박 기관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가 흘렀어요. 그리고 가늘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쉰 목에서 짜내는 한마디가 터져 나왔어요. 알겠다. 버틴다. 그 세 글자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샤워기를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뜨거운 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은 건 군사작전 보고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세대의 피땀 위에서 아들 세대가 목숨을 걸겠다는 맹세였습니다. 31년 동안 바다 위의 모든 걸 숫자로 환산해온 제 머릿속에서 환산이 되지 않는 것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 무전을 들은 다음날 새벽, 저는 잠을 설친 채 호텔 로비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커피를 3잔째 마시고 있었는데 손맛을 모르겠더라고요. 입술에 닿는 온도만 느껴질 뿐 맛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31해 동안 커피 맛을 모른 적이 없었습니다. 런던 로이즈 보험 시장에서 밤을 새우면서도, 아덴만 해적 위기 때 카이로 호텔에 사흘 동안 갇혀 있을 때도 커피 한 모금이면 머리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안 됐습니다. 늙은 선원의 손등에 새겨진 화상 자국이 자꾸 눈앞을 가렸거든요. 로비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전역에 추가 무장 고속정 12척을 배치했다는 뉴스였어요. 봉쇄가 더 촘촘해진 겁니다. 화면에 이란 고속정이 한국 유조선 사이를 누비는 영상이 잡혔습니다. 기관총 위에 혁명 수비대원이 올라서서 유조선 갑판을 겨누고 있었어요. 아래쪽 자막에 한국 유조선 선단 봉쇄 사흘째, 선원 건강 악화 심각이라는 글자가 흘러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항구로 가달라고 했어요. 왜 갔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제 발이 움직인 거예요. 31년 동안 발이 먼저 움직인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숫자가 먼저 움직이고 계산이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순서가 뒤집혔어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아침 8시였습니다. 벌써 40도가 넘고 있었어요. 방파제를 향해 걸었습니다. 김 반장과 이 분석관이 어젯밤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자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김 반장의 셔츠는 소금기에 완전히 하얗게 굳어 있었고, 이 분석관의 노트북 키보드에는 모래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어요. 제가 방파제 끝까지 걸어간 건 아닙니다. 관제탑 1층 출입구 근처에서 멈춰 섰어요. 거기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반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구겨진 서류 봉투를 움켜쥐고 관제탑 건물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살림의 사무실로 가는 거였어요. 또 면담을 시도하려는 겁니다. 이미 2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했는데요. 김 반장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저는 본능적으로 복도 기둥 뒤에 섰습니다. 왜 숨었느냐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에어컨 밑에서 커피나 마시던 인간이 갑자기 방파제 근처에 서 있으면 꼴사 나오니까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보안 요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 반장이 다가가자 팔을 뻗어 가로막았어요. 김 반장이 뭔가를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비서가 내려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면담 일정이 없다고요. 그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 반장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보안 요원의 팔을 어깨로 밀어제치며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당황해서 김 반장의 팔을 잡았어요. 김 반장이 뿌리쳤습니다. 비서가 소리를 질렀어요. 복도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김 반장은 개의치 않았어요. 2층 계단을 뛰어올라 살림의 집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뒤에서 달려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살림 알라와히가 문틈에 서 있었어요. 소란에 직접 나온 거였습니다. 살림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보안 요원이 김 반장의 양팔을 잡으려 했지만 김 반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구겨진 서류 봉투를 살림의 책상 위에 내리찍었습니다. 쾅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어요. 봉투 안에서 나온 건 총도 아니고 수표도 아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도면이었어요. 70년대 한국 건설 근로자들이 5만 카라트 LNG 가스전을 지을 때 사용한 원본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했어요. 모서리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접힌 자리에 땀 얼룩이 배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50도 사막에서 이 도면을 펼쳤다 접었다를 수백 번 반복한 흔적이었어요. 김 반장이 도면 위에 손바닥을 펼쳐 짚었습니다. 국장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살림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 반장의 목이 갈라져 있었지만 눈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여기 오만 사막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50도 모래바람 속에서 맨손으로 쇠파이프를 용접했어요. 손바닥이 녹아내렸습니다. 장갑 하나도 없이 쇳물이 튀는 걸 온몸으로 받아냈어요. 그렇게 지은 게 이 가스전입니다. 오만의 에너지 독립을 만들어준 게 저 사람들의 피땀이에요. 살림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도면 위 기름때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형제의 바다를 지금
해적 앞마당으로 내주고 계십니다. 강대국 눈치 보느라 문을 걸어 잠그고 30억 내라는 강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만의 자존심이 그겁니까? 김 반장의 목소리가 벽을 때렸어요. 보안 요원들이 움찔했지만 살림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집무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에어컨 바람소리만 윙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살림이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도면을 집어들었어요.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한국어로 적힌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70년대 현장 기술자들이 적어놓은 용접 온도, 배관 각도, 작업 일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사막의 열기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쓴 게 분명했습니다. 살림이 도면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5초가 흘렀습니다. 10초가 흘렀어요. 이마에 힘줄이 섰다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살림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딱 한 척입니다. 30분만 눈을 감겠소. 그 이상은 불가능해요. 이란의 보복이 두렵소. 살림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접힌 종이를 한 장 꺼내 김 반장에게 밀어줬어요. 비공식 관제 코드였습니다. 오만 관제탑이 특정 시간대에 레이더 감시를 일시 축소하는 내부 암호였어요. 그 30분 동안 가스전 인근 해역의 관제망에 빈틈이 생기는 겁니다. 김 반장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살림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마디만 했어요. 한 척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복도 기둥 뒤에서 그 장면을 전부 봤습니다. 심장이 두들겨지는 걸 느꼈어요. 뇌물이 아니었습니다. 로비가 아니었어요. 항공모함의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50년 전에 사막에서 녹아내린 손바닥 한 장이 이 철통 같은 문을 열어버렸어요. 제가 31년 동안 맹신해온 자본의 논리가 땀의 논리에 박살나는 소리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가슴 안에서는 뭔가가 쿵 무너져 내렸어요. 김 반장이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제가 기둥 뒤에 서 있는 걸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상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 반장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뿐이었으니까요. 26척과 173명. 방파제로 돌아간 김 반장이 분석관과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관제탑 2층 창문에 서서 내려다봤어요. 두 사람이 흙바닥에 펼친 차트 위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전면 돌파가 아니었어요. 26척을 한꺼번에 밀어 넣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소형 유조선 한 척만 골라서 새벽 2시에 가스전, 인근 사각지대로 밀어 넣는 초정밀 시범 항해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한 척. 단 한 척으로 증명하겠다는 거였어요. 이 길이 진짜 열린다는 걸. 그때 관제탑 3층에서 키보드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다나카였어요. 다나카의 모니터에 한국 유조선의 항로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이상 징후를 눈치챈 겁니다. 한 척이 편대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을 포착한 거였어요. 다나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란 측 통신 채널을 열어 밀고 하려는 게 뻔했어요. 이 분석관의 노트북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일본 관제망을 경유해서 이란 군사 채널에 접속하려는 전파 해킹이 감지된 거였어요. 이 분석관이 키보드 위에서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추적을 시작했어요. 흙바닥 위에서 구형 노트북으로 일본 관제 서버의 접속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3분이 걸렸어요. 이 분석관의 손가락이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일본 관제망 전체가 꺼졌어요. 10분간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다나카의 모니터가 검은 화면으로 변했어요. 다나카가 키보드를 주먹으로 내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분석관이 흙바닥에서 일본의 눈과 귀를 통째로 뽑아버린 거였어요. 마이클 로이드가 관제탑 구석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 제목을 미리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한국 미쳐서 암초지대로 자폭 항해를 시작하다.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몰 소식이 들려오면 바로 송구하려는 거였죠. 자정이 넘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페르시아만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어요. 박 기관장이 가장 노련한 조타수를 조타실로 불렀습니다. 선단에서 가장 작은 소형 유조선 한 척이 편대에서 조용히 이탈했어요. 엔진 출력을 극저소음 모드로 낮췄습니다. 프로펠러가 물을 가르는 소리조차 삼켜버렸어요. 방파제에서 이 분석관이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불빛이 아니라 불빛의 강력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점점선, 점선, 점. 유조선의 조타실에서 그 신호를 읽은 조타수가 타륜을 오른쪽으로 3도 꺾었습니다. 가스전 인근 사각지대의 진입로였어요. 배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소리 없이 불빛 없이 숨을 죽인 채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거대한 쇳덩이가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관제탑 2층 창문에 이마를 대고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분석관의 손전등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제 숨이 한 박자씩 멎었어요. 한 척, 단 한 척의 유조선이 지금 이 순간 이란의 철통 봉쇄망 한가운데로 숨죽여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들이 맨손으로 세운 가스전이 열어놓은 사각지대를 향해서요. 새벽 2시 14분이었습니다. 관제탑 2층 모니터에서 붉은 경고음이 터졌어요. 찢어질 듯한 비프음이 벽을 때렸습니다. 레이더망 위에 2개의 흰 점이 미친 듯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란 고속정이었습니다. 남쪽 해역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책상 모서리를 잡아야 했어요. 흰 점 2개와 한국 유조선의 녹색 점 사이 거리가 눈에 보이는 속도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3km, 2km 반, 2km. 관제탑 3층에서 다나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말 맞지? 걸렸어? 싹 다 가라앉아라, 이 멍청한 것들. 다나카가 유리창에 얼굴을 들이밀며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흥분으로 목이 잔뜩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10분 전에 관제망이 복구되자마자 이란 채널에 무언가를 찔러 넣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증거는 없었지만 이란 고속정의 반응 시간이 너무 빨랐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정확했어요. 방파제에서 이 분석관의 손전등 신호가 멈췄습니다. 김 반장이 무정의를 움켜쥐었어요. 주파수를 유조선 조타실로 맞췄습니다. 감속하지 마라. 코스 유지해. 레이더에서 절대 눈 떼지 마.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방파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바다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조선 안은 지옥이었을 겁니다. 에어컨이 사흘 전에 끊긴 갑판 아래 새벽의 온도는 60도를 넘기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박 기관장과 조타수가 거대한 유조선의 타륜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일한 고속정의 서치라이트가 바다 위를 훑기 시작했어요. 붉은 빗줄기가 수면을 갈랐습니다. 유조선의 선체를 향해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었죠. 모니터 위에서 거리 숫자가 쉬지 않고 줄어들었습니다. 1km 800, 1km 500. 이란 고속정의 속도가 시속 50노트였어요. 한국 유조선은 시속 10노트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속도 차이였어요. 관제탑 직원이 땀을 흘리며 살림 라와히의 집무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두들겼어요. 살림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집무실 소파에 앉은 채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이마를 손으로 짚고 있었습니다. 땀이 손등을 타고 흘렀어요. 이란 고속정 2척이 접근 중입니다. 3분 안에 한국 유조선과 교차합니다. 직원의 보고에 살림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열린 문틈 너머로 그 얼굴을 봤어요. 공포와 자존심이 뒤엉킨 표정이었습니다. 눈을 감아주겠다고 한 건 살림이었어요. 비공식 관제 코드를 넘겨준 것도 살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들키지 않으면이라는 전제 아래의 약속이었어요. 이란 고속정이 달려오고 있는 지금, 살림의 결단이 순식간에 국제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유조선 선수를 스쳤습니다. 붉은 빛이 선체 위를 훑고 지나갔어요. 모니터 속에서 이란 고속정이 유조선의 좌현 300m까지 접근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무정에서 이란 측 교신이 터졌습니다. 아랍어와 페르시아어가 뒤섞인 고함이었어요. 정선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유조선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속 10노트, 가스전 사각지대를 향해 그대로 밀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란 고속정이 경고 사격 준비 태세로 전환하는 게 레이더 패턴에서 읽혔어요. 함수 방향이 유조선 쪽으로 완전히 고정됐습니다. 관제탑 전체가 멈춰 있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들기던 손들이 전부 공중에서 얼어붙었어요. 모니터를 보는 눈들만 형광빛에 젖어 번들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살림의 집무실에서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살림이 일어선 거였어요. 복도를 걸어 관제통신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마에 맺혀있던 땀방울이 턱 끝에서 뚝 떨어졌어요. 통신 장비 앞에 섰습니다. 이란 군사 채널 직통 한라인 마이크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신실 문 밖에서 살림의 손을 봤어요. 마이크를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란과
정면 충돌할 수 있는 발언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오만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었어요. 강대국 사이에서 숨죽여 중립을 지켜온 수십 년의 외교가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살림이 마이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뒷걸음은 없었어요. 여기는 오만 항만 공동관리국 최고 책임자 살림 알라와이다. 현재 접근 중인 함정에 통보한다. 해당 해역은 오만의 카라트 LNG 가스전 공식 보호구역이다. 즉각 후퇴하라. 반복한다. 내가 즉각 후퇴하라. 그냥 통신실의 스피커가 울렸습니다. 3초 동안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어쩌? 틸저. 이란 측 채널에서 잡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살림이 마이크를 놓지 않았어요. 주파수를 바꿔 오만 관제탑 서버에 직접 접속했습니다. 인가 코드를 입력했어요. 모니터에 오만 Maritime Authority Official Protection Zone Activated라는 문구가 뜨면서 가스전 방영 2km 해역 전체에 공식 보호구역 코드가 꽂혔습니다. 이란 고속정의 함수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레이더 위에서 흰 점 2개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크게 꺾였어요. 완전히 회항괴적이었습니다. 이란 고속정이 뱃머리를 돌려 북쪽으로 물러나고 있었어요. 관제탑 안에서 누군가가 숨을 토해냈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긴장이 풀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니터를 응시하며 유조선의 녹색점이 사각지대를 통과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조선이 가스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빠져나간 건 새벽 3시 2분이었습니다. 봉쇄 해역의 가장 바깥 경계선을 넘는 순간 모니터 위 녹색점이 깜빡이며 안전구역으로 진입했다는 표시가 떴어요. 통행료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기관총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48시간 만에 한국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봉쇄를 뚫고 나온 겁니다. 마이클 로이드가 관제탑 구석에서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폭 항해라고 미리 써놓은 기사 제목 위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손이 백스페이스 키 위에 올라갔어요. 한 글자씩 자신이 써놓은 조롱이 화면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마이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기사를 지우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수면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관제탑 창문 너머로 안개를 뚫고 나오는 거대한 검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한국 유조선의 선체였습니다. 뱃머리가 안개를 가르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태극기가 축 늘어져 있었지만 선체는 상처 하나 없이 온전했습니다. 방파제에서 김 반장이 무정의를 들었어요. 쉰 목이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였어요. 환호도 없었고 주먹을 들어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김 반장은 쌍안경을 내려놓고 방파제 흙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48시간의 긴장이 풀린 것처럼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이 분석관이 노트북을 덮고 김 반장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두 사람 다 아무 말 없이 새벽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관제탑 2층 창문에 기대서 있었어요. 손에 들린 커피잔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한 모금 마셨는데 식은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이상하게 쓴맛이 나더라고요. 원래 이 맛이었나 싶었어요. 31년 동안 매일 마신 커피인데 처음으로 쓴맛을 느꼈습니다. 돈 없이 바다를 뚫었어요. 항공모함도 없이 뇌물도 없이 구겨진 서류 가방 하나와 구형 노트북과 어부들의 조류 차트로 제가 불가능하다고 서명한 그 보고서를 흙바닥에 주저앉은 2명의 한국인이 48시간 만에 찢어버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려다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커피가 구두발 위로 퍼졌어요. 저는 그걸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서 의자를 잡고 앉아야 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가 서명한 정상 운항 절대 불가 보고서. 그 보고서가 얼마나 멍청한 종이었는지, 31년 치 경력이 얼마나 허접한 것이었는지, 바닥에 쏟아진 커피 위에 비친 제 얼굴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어요. 무정의에서 박 기관장의 사자호가 터졌습니다. 다음은 본대 25척이다. 한 척도 빠짐없이 전부 다 끌고 나간다. 쉰목에서 터져나오는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었어요. 사흘 동안 에어컨 응결수를 핥아먹으며 버틴 사내의 포효였습니다. 방파제에서 이 분석관이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란 고속정이 물러난 정확한 시각, 회항 각도, 보호구역 코드 발동 시점, 관제, 통신 기록까지 초 단위 로그 데이터를 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범 돌파의 모든 과정을 증거 패키지로 묻고 있었어요. 한 척이 증명한 길을 25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오차 없는 청사진을 짜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이 흙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소금기로 하얗게 굳은 셔츠 소매로 이마의 땀을 한번 쓱 닦았습니다. 쌍안경을 다시 들었어요. 수평선 너머 25척이 갇혀 있는 지옥의 바다를 다시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척이 뚫렸으니까 이제 남은 건 전부 다 끌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기적이 채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관제탑 로비에 걸린 TV에서 속보 자막이 흘러나왔어요. 미합 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 브리핑룸에 나타났습니다. 넥타이를 비스듬히 맨 채에 연단을 양손으로 두들기며 입을 열었어요. 이란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딜이 될 겁니다. 아주 훌륭한 딜이요. 관제탑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브로커 6명이 동시에 고개를 들어 TV를 쳐다봤어요. 저도 커피잔을 든 차에 화면에 박혔습니다. 트럼프의 입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귀가 거부하고 있었어요. 방금 뭐라고 한 겁니까? 공동 징수요? 해적과 손잡고 통행료를 나눠 먹겠다는 겁니까?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이 한 척을 뚫어낸 순간 뭔가가 바뀔 수 있다고 느꼈어요. 바다에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 균열을 시멘트로 틀어 막아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해적편에 섰습니다. 서구 사회라는 게 이런 건가? 31년 동안 서구의 합리성을 맹신해온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쩍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기고만장해졌어요. 카라트 가스전 인근까지 무장 헬기 4대를 띄웠습니다. 고속정을 기존의 3배로 늘렸어요. 어제 한 척이 빠져나간 사각지대마저 촘촘히 메워버렸습니다. 미국이 뒤를 봐주겠다는 신호를 받은 이란이 바다를 완전히 봉쇄해버린 거였어요. 페르시아만 한가운데서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기관장의 유조선에서 마지막 발전기가 과부하로 멈췄어요. 에어컨은 사흘 전에 꺼졌고 이제는 환풍기마저 돌아가지 않게 된 겁니다. 새벽 안온도가 60도를 넘겼습니다. 선원들이 갑판 아래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에어컨 배관에 맺힌 응결수를 혀로 핥아먹고 있었어요. 물이 아니었습니다. 녹물과 기름기가 섞인 더러운 물이었어요. 그걸 마시지 않으면 죽으니까 마신 거였습니다. 관제탑 무전으로 그 상황이 생중계되듯 흘러들어왔어요. 선원 한 명이 탈수 증세로 쓰러졌다는 보고가 들렸습니다. 의약품이 바닥났다는 무전이 이어졌어요. 저는 2층 창문 앞에 서서 그 무전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감동이 무력감으로 바뀌는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어요. 마이클 로이드가 재빨랐습니다. 트럼프 발언이 나온 지 2시간 만에 새 기사를 송고했어요.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의 한 척 탈출,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은 격, 한국의 아집이 중동 평화를 망친다. 기사 안에는 트럼프의 발언을 근거로 한국의 단독 돌파가 오히려 이란을 자극해서 봉쇄를 강화시켰다는 논리가 깔려 있었어요. 한 척의 기적을 우연으로 격화시키고 한국을 중동 불안의 원흉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이었습니다. 기사가 전 세계로 퍼졌어요. 유럽 언론이 받았었고 중동 매체가 전제했습니다. 한국의 무모한 고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졌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그 여론의 포화가 서울까지 뚫고 들어간 건 같은 날 저녁이었어요. 방파제에서 김 반장의 위성 통신기가 울렸습니다. 본국 정부였어요. 지시는 짧았습니다. 작전을 중단하고 통행료를 납부해서 합의하라. 이상 굴욕적인 철수 명령이었어요. 한 척을 뚫어놓고 나머지 25척을 꺼내기 직전에 등 뒤에서 아군이 총을 쏜 거였습니다. 김 반장이 통신기를 내려놓는 걸 관제탑 1층 출입구에서 봤어요. 김 반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고 풀기를 3번 반복하더니 쌍앙영을 다시 들어올렸어요. 바다를 봤습니다. 철수 명령을 받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싸움을 끝내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 다나카가 움직였어요.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관제탑 통신실에 들어가더니 비밀 주파수로 박 기관장에게 직접 무전을 쳤어요. 다나카의 목소리가 통신실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박 기관장, 나 다나카요. 지금 당장 국적 세탁 서류에 사인하시오. 파나마 깃발로 바꿔 달면 이란이 눈 감아줍니다. 당신네 정부도 포기했어요. 고집 피울 때가 지났단 말이오.
무정이 너머에서 3초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 기관장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쉰목이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쇠를 깨물듯 또렷했어요. 수작 부리지 마라. 내 조국 태극기 떼고 살 뺀 차라리 여기서 배와 함께 쪄 죽는다. 다시는 이 주파수에 얼씬거리지 마라. 쾅.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통신기를 맨손으로 내리친 거였어요. 무전이 끊겼습니다. 그 뒤로 박 기관장의 주파수에서는 아무 신호도 잡히지 않았어요. 통신기를 부셔버린 거였습니다. 60도짜리 쇠벽 안에서 에어컨 응결수를 핥아먹으며 그래도 태극기를 떼지 않겠다고요. 저는 통신실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등을 기대야 했습니다. 다나카가 통신실에서 나왔어요.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낄낄거리고 있었어요. 이가 드러나도록 웃으면서 파나마 국적 서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배버상. 더위 한두 명 더 쓰러지면 백기 될 겁니다. 원칙이 뭐 대단한 거라고. 저는 다나카의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웃고 있었습니다. 뇌물을 찔러 넣고 국기를 갈아 끼우고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서류를 흔들며 낄낄대는 인간이 제 눈앞에 서 있었어요. 31년 동안 이런 인간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숫자를 나눠왔다는 사실이 역겨움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비위를 뒤집었습니다. 저는 양복 재킷 단추를 풀었어요. 벗었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재킷을 복도 바닥에 던졌어요. 넥타이도 풀었습니다. 구두 뒤축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를 내며 관제탑 출입구를 나갔습니다. 바깥은 43도였어요. 뜨거운 공기가 폐를 때렸습니다. 방파제를 향해 걸었어요. 한 발짝, 두 발짝. 양복 셔츠에 땀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바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눈을 찡그리며 계속 걸었습니다. 방파제 흙바닥에 김 반장이 앉아 있었어요. 소금기로 하얗게 굳은 셔츠를 입고 쌍안경을 든 채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김 반장의 눈이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올 사람이 왔다는 듯 아니면 누가 오든 상관없다는 듯 담담한 눈이었어요. 저는 김 반장 옆에 섰습니다. 말없이 서 있었어요. 뙤약볕이 머리 꼭대기를 내리찍었습니다. 셔츠가 등판에 달라붙었어요. 30초 만에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48시간도 아니고 30초 만에 43도의 열기가 뭔지 뼛속까지 느꼈어요. 김 반장이 사흘 동안 이 자리에서 버텼다는 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실감이 됐습니다. 저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31년치 언어가 전부 쓸모없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대신 옆에 섰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김 반장이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저도 바다를 봤어요. 수평선 위로 아지랑이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 25척이 갇혀 있었어요. 박 기관장이 통신기를 부수고 태극기를 떼느니 차라리 쪄 죽겠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해적과 야합했고 본국 정부는 철수를 명령했고 마이클은 한국을 조롱하는 기사를 전 세계에 뿌려댔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금기 섞인 뜨거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모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나 모래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저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방파제 선지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김 반장이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어요. 베버 씨, 당신이 31년 동안 모은 데이터 중에 이란 고속정의 교대 시간표가 있습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교대 시간표요.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상 초계 교대 패턴은 군사 기밀에 준하는 정보였어요. 공식적으로는 어디에도 공개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31년 동안 이 해협에서 중개 거래를 하면서 어떤 시간대에 이란 단속이 느슨해지는지를 저는 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로그 데이터에도 축적돼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해운사 내부 기밀 데이터 전체가 호텔방 금고 안붉은색 USB 한 개에 들어있었어요. 그걸 넘기면 제 커리어는 끝이었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모든 해운사가 제 이름 석자를 지울 거였어요. 31년 동안 쌓아올린 신용 인맥 계약 전부가 한순간에 증발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김 반장의 눈을 봤어요. 갈라진 입술과 소금에 절은 셔츠와 충혈된 눈. 며칠째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 계산이라는 게 없었어요. 오직 25척과 173명만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가져오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제 31년이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동시에 31년 만에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호텔 금고에서 붉은색 USB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방파제로 갔습니다. 이 분석관의 구형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이 분석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제 데이터와 이 분석관이 쌓아온 AIS 로그, 어부들의 조류 차트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일한 고속정의 교대 시간, 취약 시간대, 초계 방영의 사각이 분단위로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김 반장이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25척을 끌고 나갑니다. 김 반장의 계획은 미쳤습니다. 25척을 한꺼번에 뚫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단순한 돌파가 아니었습니다. 이 분석관이 방파제 흙바닥에 노트북을 내려놓고 알고리즘 하나를 띄웠어요. 오만의 카라트 LNG 가스전, 카자흐스탄 원유 수압, 사우디 송유관. 이 세 가지를 묶어버리는 다중 무역망이었습니다. 한국 유조선을 막으면 오만의 가스 수출이 멈추고 카자흐스탄의 원유 거래가 엉키고 사우디 송유관의 물류가 마비되는 구조였어요. 한국배 25척이 중동 경제 전체의 혈관에 꽂힌 바늘이 되는 설계였습니다. 뽑으면 피가 나는 바늘이요. 김 반장이 본국의 철수 명령 통신기 전원을 뽑아버렸습니다. 코드를 잡아당겨 벽에서 완전히 분리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항명이었어요. 군인도 아닌 민간 실무자가 정부의 직접 명령을 거부한 거였습니다. 반장님, 본국에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김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임당하면 그때 가서 생각하지. 지금은 25척이 먼저다. 김 반장이 전 선단에 무전을 쳤습니다. 최종 출항 작전 개시 명령이었어요. 동시에 살림 알라와히가 움직였습니다. 관제탑 통신실에 다시 들어섰어요.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에게 직통 한 라인을 꽂았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령관 한국배에 손대면 오만의 모든 에너지 인프라 스위치를 내립니다. 카라트 가스전, 두쿰 정유시설, 솔라 항만 물류 전체를 끊겠소. 이란 경제도 같이 멈추는 거예요. 한 라인 너머에서 이란 사령관이 뭐라고 했는지 저는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살림의 턱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강대국에 짓눌려 고개 숙이며 살던 사내가 처음으로 허리를 곧게 펴고 있었어요. 이 분석관이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이란 수뇌부 관제 모니터에 데이터가 강제로 뜨기 시작했어요. 한국 유조선 통제를 지속할 경우 이란이 초당 입게 되는 경제 손실 금액이었습니다.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분당 수억 원이 증발하는 시뮬레이션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관제탑 3층에서 다나카가 뛰쳐나왔어요. 이란 군사 채널에 접속하려고 발악했습니다. 한국이 꼼수를 쓴다, 이란이 당하면 안 된다, 밀고 할 게 있다. 살림의 경비대가 다나카를 가로막았어요. 다나카가 경비대원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경비대원의 손바닥이 다나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복대 울렸어요. 다나카가 비틀거렸습니다. 경비대원 2명이 다나카의 양팔을 잡고 계단을 끌고 내려갔어요. 1층 출입구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다나카가 항구의 진흙탕에 얼굴부터 처박혔어요. 파나마 국적 세탁 서류가 진흙물에 흠뻑 젖어 너덜너덜 찢어졌습니다. 다나카가 진흙 속에서 일어나려다 미끄러져 또 넘어졌어요. 입에서 진흙물을 뱉으며 고함을 질렀지만 경비대원들은 이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상부에서 다급한 철수 명령이 떨어졌어요. 무장 헬기가 먼저 회항했습니다. 고속정들이 양옆으로 비켜서기 시작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듯 봉쇄선이 좌우로 열렸습니다. 꽉 막혔던 바다 위에서 박 기관장의 백고동이 울렸어요. 깊고 낮은 울림이 수면을 때렸습니다. 하나가 울리자 둘이 울렸어요. 셋, 넷, 다섯. 25척의 백고동이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바다가 진동했어요. 엔진이 불을 뿜었습니다. 사흘 동안 미동도 없이 죽어있던 쇳덩이들이 하나씩 깨어났어요. 마이클 로이드가 관제탑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입이 벌어져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의 아집이 중동 평화를 망친다라는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손가락이 덜덜 떨리며 기사 전체를 블록 잡아 삭제했어요. 빈 화면 위에 새 제목을 쳤습니다. 한국 기적의 완벽 돌파. 손이 너무 떨려서 오타가 3번 났어요. 지우고 다시 치고 지우고 다시 쳤습니다. 25척의 거대한 선단이 일제히 태극기를 펄럭이며 봉쇄 해역을 가르기 시작했어요.
선두에 박 기관장의 배가 서 있었습니다. 갑판 위로 올라온 박 기관장이 방파제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거리가 멀었지만 거수경례를 올리는 팔뚝의 각도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한 경례였어요. 저는 방파제 난간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25척의 선체가 수평선을 가득 메우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백고동 소리가 가슴 안에서 울렸습니다. 뼈까지 울렸어요.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난간에 매달리듯 서 있는 제 얼굴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31년이었어요. 31년 동안 저는 이 바다 위의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해왔습니다. 배의 가치, 화물의 시세, 보험료, 중개 수수료. 숫자로 풀리지 않는 건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숫자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돈 한 푼 쓰지 않았어요. 항공모함 한 척 없었습니다. 뇌물도 없고 로비도 없고 국적 세탁도 없었어요. 구겨진 서류 가방 하나, 구형 노트북 하나, 소금에 절은 셔츠 2벌. 그것으로 일한 혁명 수비대의 무장 봉쇄를 찢어버렸습니다. 나의 31년 숫자가 저들의 꺾이지 않는 깡 앞에 완벽히 패배했어요. 살림이 방파제로 걸어 나왔습니다. 김 반장 곁에 섰어요. 25척의 선단이 태극기를 펄럭이며 지나가는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살림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를 곧게 펴고 김 반장을 향해 오른손을 가슴에 올렸어요. 주권국의 자존심이 꽉 찬 경례였습니다. 김 반장은 바다를 봤습니다. 마지막 배가 봉쇄 해역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 김 반장의 갈라진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모양은 읽을 수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어떤 연설보다 무거웠습니다. 26척의 유조선과 173명의 선원이 대한민국 대산항에 입항한 건 그로부터 나흘 뒤였습니다. 1,400만 배럴의 원유가 단 한 방울도 빠지지 않았어요. 선원 중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탈수 증세로 쓰러졌던 선원 2명도 의료진 인계 후 회복했어요. 상처 하나 없이 온전히 전원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현장에서 보지 못했어요. 독일행 비행기 아니었거든요. 기내 와이파이로 중계 영상을 봤습니다. 대산항 방파제에 태극기가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선원 가족들이 부두에 나와 있었습니다. 박 기관장이 갑판에서 내려오는 순간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달려가 기관장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기관장의 팔이 여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둘 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기내 좌석에서 저도 안경을 벗어야 했습니다. 렌즈에 물이 맺혀 화면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뒤로 일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다나카, 켄지와 일본 해운사 3곳의 뇌물 거래 내역이 전 세계에 터졌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에 찔러 넣은 자금 규모, 파나마 국적 세탁 서류 원본, 다나카가 이란 측에 보낸 밀고 통신 기록까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이 분석관이 방파제 흙바닥에서 역추적했던 로그 데이터가 증거의 뼈대였어요. 국제해사기구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고 다나카는 업계 영구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본 해운사 3곳에는 글로벌 불매 제재가 쏟아졌어요. 진흙탕에 얼굴을 처박힌 채 끝난 거였습니다. 마이클 로이드는 달라졌어요. 한국의 아집이 중동 평화를 망친다고 써댔던 그 손으로 석 달 동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무스카트 방파제, 박 기관장의 조타실, 김 반장이 흙바닥에 주저앉아 쌍앙형을 들던 자리, 카라트 가스전 앞바다, 그 모든 현장을 돌아다니며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제목은 코리안 스탠다드였습니다. 마이클이 직접 내레이션을 했어요. 자신이 한국을 조롱했던 기사들을 화면에 띄워놓고 한 줄 한 줄 읽으며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글로벌 방송망을 타고 24개국에 동시 송출됐어요. 박 기관장은 빳빳한 제복을 입고 한국해양대학교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새내기들 앞에서 말했어요. 바다의 위기를 뚫는 건 레이더가 아니라 꺾이지 않는 깡이다. 박 기관장의 쉰 목소리가 강의실을 울렸다고 나중에 한국 뉴스에서 봤습니다. 명예교감 발령이었어요. 45도 찜통에서 에어컨 응결수를 핥아먹으며 태극기를 지킨 사내가 다음 세대에게 바다의 법칙을 전하는 전설이 된 거였습니다. 김태섭 반장에게는 더 큰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제해운연맹이 아시아 해역 전체를 관할하는 현장 위기 대응 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초대 센터장으로 김 반장이 추대됐어요. 구겨진 서류 가방 하나 들고 40도짜리 방파제에 주저앉았던 사내가 아시아 바다의 위기를 총괄하는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실바 국장이 움직였습니다.
그 양반은 끝까지 뒷짐만 지고 있었어요. 해결 불가 판정에 도장을 찍고 한국의 돌파가 시작돼도 관망만 했고 마이클의 여론 공세 때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5척이 통과하고 다나카의 뇌물이 터지고 전 세계가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자 실바 국장이 정역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의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행위는 국제해양법 제38조 통과 통항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대한민국의 대응은 합법적이고 모범적인 위기 극복 표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란의 행위를 불법으로 영구히 못 받고 한국의 대응을 공식 합법 표준으로 선언한 거였어요. 늦었지만 못 박은 건 확실했습니다. 살림 알라와히는 중동 연안국 최고위 회의에서 한국과의 경제 해운 연계 모델을 정식 의제로 올렸어요. 한국은 우리의 형제다. 50년 전에 우리 사막에 인프라를 세워줬고 50년 뒤에 우리 바다를 지켜줬다. 살림의 연설이 중동 전역에 중계됐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새우등만 걱정하던 관료가 허리를 펴고 동맹을 선언한 거였어요. 그리고 제네바였습니다. 국제해양안보총회가 열렸어요. 전 세계 해사 권위자 300여 명이 총회장에 모였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단상에 올라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리가 떨렸습니다. 31년 동안 숱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지만 단상에 올라가면서 다리가 떨린 건 처음이었어요. 연설문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원고가 없었습니다.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300명의 눈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회고록 첫 장에 적어둔 문장부터 읽었어요. 제 노트북에 띄워놓은 한 줄이었습니다. 내가 61%의 기적 앞에서 얼마나 멍청했는가. 총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31년 동안 바다 위의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 왔습니다. 배의 가치, 원유의 시세, 리스크 프리미엄, 보험 개수. 숫자가 곧 진리였어요. 한국 유조선 26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혔을 때 저는 에어컨 아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사형 선고 보고서에 서명을 갈겨 넣었습니다. 에너지의 61%를 해협 하나에 의존하다니 구조적으로 멍청하다고. 저는 그렇게 비웃었어요. 커피잔을 깨뜨렸던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늙은 선원의 화상 자국이 떠올랐어요. 박 기관장의 사자후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61%가 뭔지 아십니까? 50년 전 50도짜리 사막에서 장갑 하나 없이 다궈진 쇠파이프를 맨손으로 쥔 한국의 아버지들이 피와 땀으로 만든 생명줄이었습니다. 손바닥이 녹아내려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아들을 키우고 배를 태우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에너지를 세운 겁니다. 제가 멍청하다고 비웃은 건 누군가의 아버지가 사막에서 태운 손바닥이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떨렸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바다를 사려 했습니다. 뇌물을 찌르고 국기를 세탁하고 로비를 돌리고 해적과 야합까지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돈 한 푼 쓰지 않았어요. 항공모함 한 척 없었습니다. 구겨진 서류 가방 하나, 구형 노트북 하나, 50년 전 아버지들이 흘린 피땀, 그것으로 이란의 봉쇄를 찢었습니다. 저는 총회장을 둘러봤습니다. 300명의 얼굴이 보였어요. 어떤 눈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고 어떤 입술은 꾹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돈뭉치 앞에서 꼬리를 내릴 때 바다의 룰을 바꾼 것은 한국의 아버지들이 사막의 떼약볕에서 맨손으로 쥐어짠 피땀과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31년 만에 처음으로 숫자 바깥의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31년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어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총회장이 2초 동안 조용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일어섰습니다. 한 명이 박수를 쳤어요. 2명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10명, 20명, 50명, 300명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박수 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단상에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이 뜨거웠어요. 참지 않았습니다. 실바 국장이 그 총회에서 최종 결의를 이끌어냈어요. 한국의 호르무즈 돌파 전 과정을 분석한 매뉴얼이 170 개국 공식 해양 위기 교육 과정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름은 코리안 스탠다드였어요. 마이클의 다큐멘터리 제목과 같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이름이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에는 더 이상 해적의 요금소가 없습니다. 태극기를 단 배들이 그 바다를 가장 안전하게 지나갑니다. 이란의 고속정이 태극기를 보면 먼저 길을 비켜요.
무력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아니에요. 50년 전에 사막에 심은 신뢰가 50년 뒤에 바다를 연 거였습니다. 저는 요즘 제네바에서 회고록을 쓰고 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61%. 그 숫자가 차가운 통계가 아니라 뜨거운 피땀이었다는 걸 31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멍청한 독일 노인의 고백문이에요. 창밖으로 레만 호수가 보입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어요. 이게 바다는 아니지만 물 위에 빛이 흔들리는 건 어디서나 같더라고요. 방파제 흙바닥에서 쌍안경을 든 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바다를 노려보던 사내의 등짝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소금기 하얗게 절은 셔츠가요. 그 등짝이 제 31년 숫자보다 위대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동적인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